자, 공매도라는 것은 당위성을 차치하더라도 실제 명가암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근저에는 신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로벌리 공매도의 이러한 급작스러운 조치가 글로벌리 한국 금융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이었는가 아니면 부정적이었는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률은 좀 더 낮아지고 물가 수준은 올해만큼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즉 경기의 둔화 국면에 진입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제 낮출 것인가? 두 번째,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고금리 장기화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고 내년 하반기, 즉 6월에서 7월 그 순간에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우리 자산시장이 좋을 것인가? 즉 경기 침체를 동반한 금리 인하는 큰 굴곡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안녕하세요. 업라이즈의 빈센트입니다.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기 전반적으로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지없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약간의 숨통이 튀었다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4분기이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률은 좀 더 낮아지고 물가 수준은 올해만큼 높은 수준이 지속되는, 즉 경기의 둔화 국면에 진입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요. 미국 경제는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 즉 미국의 정책 당국자가 얘기하는 경기 침체는 먼 얘기고 오히려 호황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한 저처럼 미국 경제의 과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라든지 아니면 선행지수의 하락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의 초입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이런 양분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제는 앞으로 성장률은 조금은 둔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이 하이 포 롱거라 그러죠. 즉 고금리의 장기화를 천명했기 때문에 역시 금리 그러면 비용입니다. 높은 비용에는 장사 없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지금까지는 좋았으나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은 둔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한다. 그것을 흔히 경기 침체라고 하죠. 경기 침체가 오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것은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자, 그런 얘기가 왜 나온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왜 올까요? 아무래도 지난 1년 반 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 기조가 너무 높은 수준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인이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에 결과 경기 침체가 온다면 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우리 자산시장이 좋을 것인가. 즉 경기 침체를 동반한 금리 인하는 큰 굴곡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산을 가진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는 결코 달갑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 속도로 내린다. 즉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렸던 게 과거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의 패턴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상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0.25%포인트씩 낮추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첫 번째, 언제 낮출 것인가? 두 번째,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는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은 하반기입니다. 내년 9월에서 아니면 6월, 이 6월에서 9월 사이에 한 차례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게 현재 컨센서스로 잡혀 있는데 그것은 매회 열리는 FOMC, 즉 기준금리의 결정 회의 때마다 약간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고금리 장기화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고 내년 하반기, 즉 6월에서 7월 그 순간에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까요? 과거 제로금리 시대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중금리 시대로 새로운 국면으로 나타날 것인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준금리는 낮출 수 있겠지만 과거와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는 좀 요원해 보인다. 앞으로는 한 3에서 3.5% 내외의 기준금리 수준을 바라보는 국면에 접어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걱정할 때가 아니고 한국 걱정할 때죠.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먼저 했었습니다. 참 이례적인 일이죠. 그것을 선제적 금리 인상이라고 우리는 불리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혹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도 선진국보다 좀 더 먼저, 즉 미국의 중앙은행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먼저 올린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나 먼저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즉 미국의 중앙은행이 고금리 장기화를 지속한다는 가정을 깔고 봤을 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미국보다는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의 운신의 폭이 참 제한적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결국 부채 때문입니다. 부채라는 것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 항상 따라오는 통과 의례 같은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빚을 질 수밖에 없고 그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초 체력 대비 가계부채가 크냐 많냐에 대한 기준선입니다. 그건 흔히 가처분 소득 가계부채 아니면 GDP 대비 가계부채라고 우리는 표명하는데 둘 다 어떤 것을 어떤 기준을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IMF가 권고하는 임계치 즉 GDP 대비 가계부채가 약 한 80%를 넘어버리면 좀 위험한 수준에 진입했다라고 보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6%를 상회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뇌관을 넘어 이제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도 몇 개월 동결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를 예단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런데 과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미래를 예단해 보면 성장률은 어떨 것인가. 올해 한국 경제가 약 한 1.3에서 1.5%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한국 경제의 수준은 올해보다는 조금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 그것을 흔히 잠재 성장률, 즉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데요. 내년도 한국은 잠재 성장률 수준에 근접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실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한국 경제가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리모델링 하고 있느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가 강한 성장 동인으로서 작용했던 게 수출, 그 가운데서도 대중국 수출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날카로운 접전 끝에 중국으로 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수출길이 막히고 있죠. 당연 제1타격을 입는 게 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도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지속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좋아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올해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한 과거처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내년도 성장세, 즉 저성장이냐 경기 침체냐를 차치하더라도 상장이 고전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에 패러다임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 국면에서 이제는 고금리 시대, 즉 중금리 이상의 시대, 비용이 높아지는 시대, 물가가 높아지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장은요, 지난 20년 동안의 글로벌 역사를 보면 국가마다 성장할 때도 있고 또한 다소 뒷걸음질 칠 때도 있습니다. 흔히 뒷걸음질 비끄덕거리면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지는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확률적으로 우려 섞은 부분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요. 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과혹한 전망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이 둔화된다면 그만큼 수요단에서의 물가 하방 압력도 작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내년도 성장이 다소 좀 완만해지고 물가는 올해랑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장기전입니다. 2018년부터 발발했기 때문에 현재 한 4에서 5년 정도를 흐르고 있죠. 자, 중간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는
25조 달러의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분기 성적이지만 4.9%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과거 7에서 8% 성장세가 절반으로 깎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달라졌던 것은 중국 경제가 고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중 패권 경제 요원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현재 수준에서의 명암을 보자라고 한다면 미국이 승리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자, 그렇다면 미국이 완전히 중국을 꺾어 누르고 중국은 리세션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위치 자체, 포지셔닝 자체가 없어질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과거의 성장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없어졌습니다. 미국은 과다한 부채 때문에 더 이상 소비 경제에 대한 견인력이 약해졌고요.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죠. 즉 이전에 세계 공장을 자처했던 수출 경쟁력이 경감 상실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국가 간의 정상들이 만났다. 자, 더 나빠질 거냐 아니면 지금보다 좋아질 거냐라고 보면 소문난 장치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내년도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은 악화되진 않고 지금 상황에서 일부 봉합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될 것이다. 자,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장기화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이길지 중국이 이길지 단언하기는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아니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여러 가지 비유 섞인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는 수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근원에는 4차 산업, 그 가운데는 반도체의 경쟁이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 흔히 세미컨덕터, 칩4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의 제조 공쟁을 경쟁력 있게 갖고 있는 것은 대만, 한국, 일본 플러스 미국, 즉 네 개 국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중 간의 패권 경쟁에서 과거에 소외되었던 1980년대까지 8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반도체의 제1등 주자였던 일본이 지난 30년간 그의 1등 자리를 한국과 대만한테 다소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잃어버렸던 자리를 어느 정도 메이크업, 즉 어느 정도 복구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일본의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어떻게 일본만 전반적으로 다 받겠습니까? 대만, 한국, 일본이 이러한 반사이익을 골고루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1980년대 이후에 80년대 미일 간의 반도체 협정, 85년도 플라자 합의를 거치면서 잃어버린 30년 동안에 일본의 제조 공정의 기술력이라는 게 사실 반도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한국, 대만한테 파운더리 측면에서 크게 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일본이 해도 뭘 할 수 있겠는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시각이 있죠.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재테크의 이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미래를 예단하는 데 있어서 절대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즉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항상 가장 빠르게 바뀌는 2024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한국과 일본의 이 파운더리의 경쟁 관계 삼각구도가 내년에도 유지될 것인가? 글쎄요, 저는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일본의 반사이익이 충분히 한국 경제한테는 위험 요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죠. 왜냐하면 공교롭게 올해 저희 전망대로라면 한국과 일본의 명목 성장률이 5%로 동일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명목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합입니다. 한국은 올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1.3% 내외 성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일본은요, 1.9% 연평균 성장할 것 같습니다. 물가는 일본이 한국보다 다소 좀 낮을 것 같고, 그래서 명목 성장률이 둘이 5% 비슷할 것 같습니다. 두 국가의 경제력의 규모 사이즈는 많게는 5배, 적게는 한 4배 정도 됩니다. 이런 큰 격차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동일하다는 것은 일본 경제가 올해 한국보다 어떻게 보면 준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년에도 그럴까요?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뒤로 밟고 내년에 장밋빛 그런 경제의 전망이 이어질까요? 자, 그렇다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넘어서 일본의 금리 인상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일본 경제가 올해는 선방했지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다소 미진할 거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생각보다는 다소 완만하거나 느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이 일본의 중앙은행 BOJ입니다. 그런 이유는 그만큼 일본의 경제 성장의 원인, 즉 모멘텀이 부진하기 때문이죠. 자, 아베노믹스가 세상에 나온 지가 벌써 11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성공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반은 성공이고 반은 실패인 것이죠. 그렇다면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아베노믹스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베노믹스 초입쯤으로 되돌아갈 것인가도 중요해 보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4년 상반기일지 아니면 하반기일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BOJ가 일본 중앙은행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10년 만에 바뀐다는 것에 첫 번째 방점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바뀐다라는 기대감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단기자금 시장이 가장 소용돌이치는 외환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일지 내년 하반기일지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실제 실현되겠지만 우리의 교집합은 내년 상반기에는 엔화를 중심으로 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투자 관점에서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 BOJ가 통화정책 정상화, 즉 마이너스 정책금리에서 이제 플러스와 아니면 이전과 달리 비용을 이끌 수 있는 플러스 전환의 추세적인 기조를 띈다라고 한다면 일본 경제 과연 가능한가, 버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정상화라는 것은 그동안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아베노믹스 이후에 익숙한 것과의 이별인 것이죠. 즉, 이제는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철폐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것인가? 아직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숫자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올해 3.7%를 고점 찍고 현재 2% 중후반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떨까요? 현재 3% 초반 수준인 것이죠. 즉, 임금의 인상률보다 아직은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높아졌다는 거. 그렇다면 흔히 비용이 생산성 아니면 소비 매출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상화는 일본 경제한테 달갑지 않겠죠. 따라서 내년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올해 임금 협상의 최고점이었던 3%에서 4% 수준까지 임금 상승률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BOJ 정상화에도 일본 경제가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향은 너무 많죠.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면 딱 하나, 비용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더 나아가서 다양한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가 저물고 난 다음에 비용 상승 문제. 자, 저는 딱 하나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기업의 행태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기업은 적재적소의 리소스와 아웃풋이 매칭되는, 즉 효율성의 옵티마이제이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저스트 인 타임이 전 세계를 풍미했었죠. 흔히 경제학에서 배우는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비용 상승 아니면 공급 쪽의 문제 이런 것을 겪고 난 다음에 앞으로 펼쳐지는 기업의 행태 변화는 무엇일까요? 저스트 인 타임에서 저스트 인 케이스로의 변화. 이제는 효율성보다는 좀 더 범용성, 확장성의 의미를 두는 행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요, 기업이 재고를 적절하게 관리했었다는 것입니다. 비용도 재고도 결국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요, 재고가 적절히 관리하는 것보다 좀 더 넉넉하게 관리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상당히 차질을 빚었던 공급적인 문제, 코로나 전염병 이후에 예전과 달리 차질을 빚었던 공급적인 문제, 자,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이제는 저스트 인 타임 시대에서 저스트 인 케이스로의 시대, 즉 비용 상승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면 포트폴리오와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자, 새로운 국면에서의 새로운 투자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다양한 시나리오와 다양한 전략과 대응 전술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데요. 과거와 앞으로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은 이전에 비해서 중금리 시대, 즉 고금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전보다는 높아지는 비용 시대, 인플레이션 시대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높은 수준의 금리라는 거 결국 우리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으로 학습 효과를 통해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익숙해질 겁니다. 그 익숙한 순간에는 다시 한번 주식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국면에서의 해지 자산, 우리가 실무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과 저는 또 개인적으로 금의 21세기의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또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자산, 우리 흔히 간단히 얘기하면 코인이라고 하죠. 자, 비트코인이 그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과연 인플레이션 해지, 즉 물가가 높아지면 갖고 있는 캐시는 쓰레기라는 얘기가 있죠. 캐시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기축통화는 무엇일까요? 즉 미달러화인 것이죠. 따라서 미달러화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금도 있을 것이고요. 과거에는 금과 미국 부동산 정도로 국한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 미국 부동산 아니면 영국 부동산 이런 복지 체계에서의 실무자산 외에도 또 다른 측면에서의 니즈, 즉 디지털 금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시대가 이전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시계입니다. 올해 지금 11월 이제 중순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12월 말까지 한 6, 7주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12월 중순이 넘어가면 대부분 북클로징 하죠. 즉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시간은 한 4주 정도 있을 것입니다. 되게 짧은 순간입니다. 자, 역시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상반기 때는 기대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사소 미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쏠림이 극대화됐던 그런 올 한 해 우리 증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 회로라는 것이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이 스프레드, 괴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수 있는, 높아졌던 그런 장세인데요. 문제는 내년에는 어떨까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올해랑 내년이랑 가장 다른 것은요. 내년에는 다시 정치의 해입니다. 내년 1월 달에 대만 총통 선거를 비롯해서 내년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까지 미중 패권 경쟁의 중심부에 있는 국가들의 대선,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올해도 다사다난했지만 내년에도 상당히 변수가 많은 다사다난한 속에서 올해보다 더 쏠림 현상이 있을 법한 경제, 그 넘어서 증시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라는 것은 뭐 당위성을 차치하더라도 실제 명가암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의 일편향적인 이런 액션, 행태는 글로벌리 금융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좋은 상품, 아니 좋은 애널리스트, 좋은 분석, 자, 그런 것도 금융의 일부분이지만 거기에 근저에는 신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로벌리 공매도의 이러한 급작스러운 조치가 글로벌리 한국 금융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이었는가 아니면 부정적이었는가,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야 될 그런 순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정치색도 없고 아니면 공매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두 가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급작스러운 그런 행태는 글로벌리 금융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한국에 대한 위상을 다소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유망 산업이 무엇일까? 글로벌리 가장 핵심 국가인 미국에서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까라고 합니다. 자, 미국이 현재 어떤 국면일까요? 비용이 높아져 있는 국면입니다. 과거 90년대 후반과 비슷한 국면인데요. 과거 1990년대 중후반에 미국 경제가 제2의 르네상스 시대였다라고 화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IT 테크놀로지가 생산성의 제고를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즉 비용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생산성이 비용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펼쳐지는 2024년은 어떨까요? 이전보다 비용이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들이 선택은 당연히 생산성 제고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90년대 후반에 IT 테크놀로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로봇과 AI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정부든 민간이든 어느 쪽에 돈과 집중과 시선과 노력이 들어갈 것인가? 저는 미국의 생산성 제고를 이끌 수 있는 산업, AI와 로봇이 거기에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여름이 좀 중요했었죠. 30%까지 급락하다가 정책적 부스팅, 힘에 의해서 한 20%포인트 정도 메이크업. 하지만 여전히 이전 고점 대비 상당히 하락해 있는 상황.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가격적인 변화보다도 거래가 급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요가 없는 가운데 호가가 뜨고 있는 이 상황. 전형적인 침체 초입인 것이죠. 올해 부동산 시장은 높은 금리 속에서 또한 높은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속에서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 이론 같은 정책적인 수요적인 부스팅이 어느 정도 밑바닥을 받치면서 끌어올렸던 형국인데요. 자, 이런 형국이 내년도에도 지속될 것인가?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고금리는 이제는 디폴트, 즉 상수라고 본다면 수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GDP 대비 100%를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놓고 보면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가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키 팩터이고요.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내년 4월 달에 총선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온도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철저히 양극화입니다. 우리 흔히 강남 상구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상구 안에서도 흔히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1등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반포 일부 지역에 대한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여전한 것이죠. 하지만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도 수요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수요라는 것은 유동성인데요. 그 빚을 권장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높은 이자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올해보다는 수요적인 부분에서 둔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투자에도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죠. 무엇이든 한번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 자기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라이즈의 빈센트였습니다.